아들이 떠난 지 8년. 그날 이후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시장 바닥에서 봤습니다. 낡은 이불에 아이 둘을 감싼 채 손을 벌리고 서 있는 여자를, 그 여자가 1억을 들고 도망간 여자이자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 눈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전 아직 그 장례비도 못 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젓가락이 플라스틱 그릇을 긁었다. 소래포구 찬바람이 김을 흩어버렸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강석은 멈춰선 채 그 모습을 봤다. 한때 재단의 상속자였던 아들의 부인이 포구의 바닥에 앉아 있었다. 한 그릇을 돌려가며 나누는 손끝이 떨렸다. 분식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강석은 걸음을 멈췄다. 낡은 외투를 입은 여자의 옆모습이 눈에 박혔다. 마른 볼, 검게 그늘진 눈밑, 그리고 아이들을 감싸는 어깨. 그 뒷모습이 기억을 건드렸다. 다연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강석의 시선과 마주쳤지만 곧바로 아래를 향했다. 아이가 기침을 했다. 가늘고 끊어지는 소리였다. 폐에서 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다. 엄마, 배고파? 작은 아이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먹어, 하리나. 목이 아파요. 다연의 목소리가 바스러졌다. 준호야, 천천히 삼켜. 국수 한 가닥을 집어 올리는 젓가락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다. 다연이 그것을 다시 집었다. 아이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주고 자신은 국물만 떠마셨다. 비린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강석의 주머니에서 회중시계가 무겁게 눌렸다. 바늘이 멈춘 채로 몇 년째 그의 곁에 있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시계를 꺼내 들여다봤다. 3시 15분에서 정지된 바늘이 보였다. 국수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다. 하얀 플라스틱 표면에 국물 자국만 남았다. 다연이 마지막 국물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빈 숟가락을 입에 댔다. 허기를 달래는 척하는 모습이었다. 입술이 메말라 있었다. 1억을 들고 달아났다면서. 강석이 중얼거렸다. 왜 굶고 있지? 재현이 말로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포구의 비린내와 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였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다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큰 아이인 하린이의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또 기침이 나왔다. 이번엔 더 심했다. 천식이구나. 강석이 혼자 말했다. 다연의 어깨가 그 소리에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피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때 강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이 작게 벌어졌다. 아버님? 오래간만이네. 죄송합니다.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다연은 아이들을 끌어안듯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강석은 다가서려다 멈췄다. 그녀의 신발 밑창이 헤어져 있었다. 겨울 외투의 소매가 너무 짧아 손목이 드러났다. 손등에 빨간 상처가 여러 개 보였다. 설거지하다 다쳤나?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어디서 일하고 있나? 다연이 고개를 저었다. 가야 해요. 아이들이 추워해서. 잠깐 나하고 얘기 좀. 죄송해요. 세 사람이 포구 쪽으로 급히 사라졌다. 다연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아이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다. 작은 준호의 기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강석은 그 자리에 서서 빈 그릇을 바라봤다.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그릇 가장자리에
어린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기름기 하나 없는 맑은 국물의 흔적만이 플라스틱을 적셨다. 분식집 사장이 나와 그릇을 치웠다. 저분들 자주 와요. 하루 한 끼씩? 매일? 큰애가 아픈가 봐요. 기침을 워낙 해서. 사장의 말이 강석의 가슴을 눌렀다. 하루 한 끼, 한 그릇을 셋이 나눠서. 그는 주머니의 시계를 다시 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그 여잔. 강석의 입술이 떨렸다. 도둑이 아니야. 말은 저절로 흘러나왔다. 확신이 흔들렸다. 1억, 금고, 도망, 배신. 그 모든 단어들이 국수 그릇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재현의 말들이 거지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더 세졌다. 강석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집으로 가야 했다. 서재로 가서 기록들을 다시 뒤져야 했다. 통장 내역, CCTV, 출입 기록.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다. 오늘 안에 확인한다. 그가 혼잣말했다. 통장, 출입 기록, 전부. 재현이 말이 맞는지. 주차된 그의 차가 보였다. 검은 세단이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그림자 아래 서 있었다. 강석은 차 문을 열고 앉았다. 시동을 걸자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했지만 실제로는 차 안에서였다. 뒤를 돌아보니 분식집에서 젓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다른 가족의 소리였지만 강석의 귀에는 방금 전 다연과 아이들의 떨리는 소리로 들렸다. 포구를 벗어나면서 그는 백미러를 봤다. 다연과 아이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난한 식사의 이미지가 계속 따라왔다. 한 그릇을 나누는 손, 빈 숟가락을 입에 대는 어머니, 기침하는 아이. 확신은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민우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강석의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을 향해. 재단 건물이 멀리 보였다. 서재의 금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에 진짜 답이 있을 것이다. 차가 재단 주차장에 들어섰다. 강석은 엔진을 끄고 핸드폰을 꺼냈다. 전직 형사 한도식의 번호를 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재로 향했다. 평소보다 형광등이 어두웠다. 아니,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일 수도 있었다. 서재 문을 열자 민우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은한 커피 향과 낡은 책 냄새. 벽시계가 똑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평소와 달랐다. 더 무겁고 더 느렸다. 책상 위에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미뤄왔던 정리였다.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맨 위에 민우의 회중시계가 있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종이 한 장이 시계 아래 깔려 있었다. 민우의 필체였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날 다 괜찮아져요.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다. 언제 쓴 것일까? 메모를 다시 읽었다. 믿어주는 날. 나는 언제 민우를 의심했던가? 아니, 정확히는 언제부터 재현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던가?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 베었다. 서재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책장을 물들였다. 유품 상자를 더 뒤졌다. 미완성 계약서들, 펜 몇 자루, 그리고 사진 한 장. 민우와 다연,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한도식이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래, 말해봐. 일단 기본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연 씨, 현재 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다. 새벽 청소, 점심 설거지,
야간 편의점. 글씨가 평소보다 거칠었다. 아이들 상황은 어떤가? 큰애는 천식, 작은애는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펜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세졌다. 천식? 준호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늘고 끊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행 계좌 추적은? 큰 돈의 흐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 상태예요. 병원비, 월세,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만 있고 나는 펜을 놓았다. 서재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1억이 사라진 게 확실한가? 네, 금고에서 확실히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다연 씨한테 간 게 아니라는 점이죠.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유품 상자를 들여다봤다. 상자 바닥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계약서 초안이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서류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벽시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뛰었다. 아니, 내 심장이 시계보다 빨랐다. 숨이 짧아졌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새 노트를 꺼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금고 비밀번호, 통화 기록, 출입 로그, CCTV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머그컵이라고 적었다. 왜 그 단어를 적었는지 모르겠었다. 창밖에 노을이 진해졌다. 서재 전체가 붉은 빛에 잠겼다. 민우의 사진이 그 빛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재단 보안팀이었다. 이사장님, 옛 서버 백업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인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이번 주까지만 접근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시간이 촉박했다. 내일 오전에 가겠네. CCTV 백업 자료 전부 준비해놔.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기댔다. 형광등이 완전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서재가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갔다. 그 순간순간마다 유품들의 그림자가 달라졌다. 확신은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민우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글씨가 떨렸다. 손이 차가워졌다. 서재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다. 체크리스트를 다시 보았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소래포구에서 본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유품 상자를 닫았다. 민우의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다. 그 소리가 내 가슴까지 울렸다. 창문으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불을 끄고 서재를 나섰다.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우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민우야.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내일 서버가 닫히기 전에 답을 뽑아낸다. 머그컵부터. 파일 처리 책상에 떨어졌다. 두툼한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한도식이 가져온 자료들이었다. 새벽부터 그가 수집한 다연의 발자취들이 종이 뭉치로 쌓여 있었다. 이게 전부인가? 나는 파일을 넘기며 물었다. 3일치 동선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아니, 충분해. 첫 번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새벽 4시 30분 청소업체 출입 기록. 다연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글씨체가 떨리지 않았다. 도망자의 필체가 아니었다. 한도식이 커피잔을 들었다.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점심시간엔 식당 설거지, 밤엔 편의점입니다.
하루 18시간 일하고 있어요.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병원 영수증이 나왔다. 준호 폐렴 치료비, 할인이 천식 흡입기 처방전. 날짜가 최근 것들이었다. 돈을 들고 달아났다면 이런 영수증들이 나올 리 없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도식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다. 전부 생필품이나 병원비예요. 사치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서재의 빛이 불안정해졌다. 나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월세 고지서, 전기요금 약값. 숫자들이 선명했다. 큰애가 천식, 작은애가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했지? 네. 큰 병원에서 정기 검진받고 있어요.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영수증 한 장에 카드 결제 실패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병원 접수창에서 받은 것 같았다. 그날 다연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도식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이건 좀 특이한 건데요. 사진 몇 장이 나왔다. 편의점 CCTV 캡처 화면이었다. 다연이 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 47분. 그녀의 표정이 망설이는 것 같았다. 뭘 망설이고 있는 거지?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00원 싼 걸로 바꿔서 계산했어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다연의 손이 라면을 집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200원 때문에,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돈을 들고 달아났다면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왜 200원을 아끼겠나?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파봤습니다. 재현 씨 통장도요. 새로운 서류가 나왔다. 재현의 계좌 내역이었다. 장례식 사흘 뒤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일주일 뒤엔 그의 아내 통장으로 2천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건 뭐지? 금고에서 사라진 1억의 흔적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형광등이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서재 전체가 잠시 어둠에 잠겼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회색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재현이 거짓말했구나. 네. 다연 씨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무고한 며느리를 의심했다. 재현의 말만 믿고 다연을 죄인 취급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굶주리고 있는 동안 도식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증거가 더 필요해. 법적으로 확실한 것들로. CCTV는 어떻습니까? 재단 내부의. 그래, 그것부터 확인하자. 보안팀에서 이번 주까지만 접근 가능하다고 했거든. 도식이 파일들을 정리했다. 종이들이 바스럭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연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걸까? 재현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다연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영수증들을 다시 펼쳐봤다. 월세 35만 원, 전기요금 5만 3천 원, 할인이 흡입기 4만 2천 원. 숫자들이 눈에 박혔다. 이 모든 것들이 다연의 절망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시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어떤 걸 말씀이신지요? 가족이란 게 뭔지 말이야. 피가 다 아니구나. 도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오랜 형사 생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는 빗줄기였다가 점점 굵어졌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내일 재단으로 가자. CCTV 확인하고 재현이와 직접 대면해야겠어. 알겠습니다. 도식이 일어섰다. 파일들을 가방에 넣었다. 지퍼 소리가 짧게 났다. 그가 문 쪽으로 향했지만 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비가 더 세져서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까지 두드리는 것 같았다. 다영과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이 비를 맞고 있을 것이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이사장님? 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증 한 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할인이 천식약 처방전이었다. 아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서재를 나서면서도 복도를 걸으면서도 비는 더 세졌다. 이제 재현을 마주볼 시간이었다. 모니터가 깜빡였다. 재단 보안실의 낡은 서버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식과 나는 어제 약속한 대로 새벽부터 여기 와 있었다. 백업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사장님, 민우 상무가 쓰러진 날 영상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고 관련 건이라 증거 보존 플래그가 걸려 3년 보관 후에도 별도 백업 서버로 이관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회색빛 복도가 나타났다. 타임스탬프가 떠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8시 42분. 민우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온 날이었다. 복도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재현이었다. 그가 휴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화질이 거칠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좀 더 확대해봐. 화면이 커졌다. 재현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빛 뚜껑이 달린 머그컵이었다. 민우가 평소에 쓰던 개인 컵이었다. 재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재현이 봉지를 컵 안에 기울였다. 가루 같은 것이 떨어졌다. 설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숨어서 넣을까? 30분 후 민우가 그 휴게실로 들어왔다. 계속 봐. 민우가 머그컵을 들고 커피 머신 앞에 섰다.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 김이 올라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어가며 마셨다. 두 모금, 세 모금. 화면이 거칠게 깨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오후 2시 47분. 민우가 복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벽에 손을 짚고 지탱하려 했지만 몸이 기울었다. 그의 발걸음이 어긋났다. 그 뒤는 주차장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안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도식이 내 어깨를 건드렸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니터를 계속 들여다봤다. 재현이 컵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 처음엔 잠시 졸리게만 하려던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 중이었다. 그 차이가 민우의 생사를 갈랐다. 화질 한계로 성분 특정은 불가합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법정 단독 증거로 약하겠네요. 도식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압박해야 합니다. 심리전으로. 새로운 파일이 열렸다. 같은 날 오후 다른 카메라 앵글이었다. 재현이 민우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책상 위를 뒤지고 있었다. 금고 열쇠를 찾는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재현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재현아,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그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눈치챈 건일 수도 있었다. 그래, 집으로 와. 네, 그럼 8시쯤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보안실이 조용해졌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펜 소리만 들렸다. 도식이 영상을 정지시켰다. 재현이 머그컵을 만지는 장면에서 멈춰 있었다. 이사장님, 녹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어.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영상이 너무 흐릿했다. 재현이 정말 독을 넣은 걸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연에게 전화했다.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연락해. 네, 아버님. 아이들은 괜찮나? 하린이가 어젯밤에 기침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다연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았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그녀가 이 모든 일과 상관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했다. 문제는 재현이었다. 서재에 도착해서 커튼을 쳤다. 도식이 녹음 장비를 설치했다. 작은 검은 상자가 커튼 뒤에 숨겨졌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준비됐습니다. 시계를 봤다. 7시 50분. 재현이 곧 올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준비했다. 그 은빛 뚜껑 머그컵의 장면을. 증거가 부족해도 심리적 압박은 될 것이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재현이 왔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진실을 밝혀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의심 속에서 살든지.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서재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벨소리가 멈췄다. 현관이 조용해졌다. 나는 서재에서 시계를 봤다. 7시 52분. 재현이 와야 할 시간보다 조금 이른데 벌써 왔나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멀어졌다. 재현의 차가 아니었다. 택배나 다른 방문자였던 모양이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형광등의 미세한 웽웽거림만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재현이 머그컵을 만지는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다. 은빛 뚜껑이 화면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 작은 사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아직 재현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8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커튼 뒤에서 도식이 준비한 녹음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재현이 오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다. 민우의 유품 상자가 서재 한쪽에 놓여 있었다. 뚜껑이 열린 채로 그 안에서 아직도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커피와 종이, 그리고 그가 쓰던 펜의 잉크 냄새. 나는 상자에서 그의 마지막 메모를 꺼냈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날 다 괜찮아져요.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다. 언제 쓴 걸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을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초침 소리가 벽시계에서 규칙적으로 흘러나왔다. 똑, 똑, 똑.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뛰었다. 재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다연이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재현 씨가 방금 다녀갔어요. 내 손이 굳었다. 뭐라고 했나?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고. 봉투도 두고 갔어요. 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재현이 다연을 협박한 것이다. 그리고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무서워요, 아버님. 다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아이들이 곁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 앞에서 무서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당장 아이들 데리고 나와.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식이한테 전화해서 위치 알려줘. 그가 데리러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즉시 도식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다연과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그는 곧바로 출발한다고 했다. 서재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재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다. 가로등이 노란 빛을 뿌리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재현이 이쪽으로 오고 있을 것이다. 8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상으로 돌아와서 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재현이 봉지를 기울이는 장면, 민우가 커피를 마시는 장면, 그가 비틀거리는 장면, 반복해서 봤다. 내 마음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민우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날 다 괜찮아져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재현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또 울렸다. 도식이었다.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아이들도 괜찮아요. 고마워. 이사장님, 재현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급해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연을 협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시계가 7시 58분을 가리켰다. 곧 8시가 될 것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났다. 책상 위에 메모장을 펼쳤다. 재현에게 할 질문들을 적어 놓았다. 금고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었나? 민우가 쓰러진 날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머그컵에 대해.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멈춰서는 소리였다. 엔진이 꺼졌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이 도착한 것 같았다. 발걸음이 현관으로 향했다. 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과 거짓 사이의 마지막 대결. 서재 문 쪽을 바라봤다. 곧 재현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멈췄다. 빛이 안정되었다. 마치 무대 조명이 켜진 것 같았다. 진실을 밝혀낼 무대의 조명. 문이 열렸다. 재현이 들어섰다. 미소가 평소보다 얇았다. 촛불처럼 불안하게 떨렸다. 그의 시선이 서재를 훑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유품 상자, 그리고 내 얼굴.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앉아라. 재현이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앞쪽 끝에만 걸터 앉았다. 떠날 준비가 된 자세였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이 그를 향했다. 이것부터 보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8시 42분. 복도의 회색 그림자가 휴게실로 들어간다. 재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화면 속에서 그가 은빛 뚜껑 머그컵을 꺼낸다. 주변을 살핀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컵 안에 기울인다. 하얀 가루가 떨어진다.
설탕입니다. 재현이 먼저 말했다. 그럼 왜 숨어서 넣었지? 내 목소리가 낮았다. 책상을 손으로 치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무거워졌다. 재현의 입술이 마른 잎처럼 움직였다. 영상이 계속 흘렀다. 30분 후 민우가 들어와 그 컵으로 커피를 탄다. 마신다. 오후 2시 47분 복도에서 비틀거린다. 벽을 짚고 지탱하려 하지만 몸이 기울어진다. 형이 쓰러진 시간이다. 재현이 화면을 보지 못했다. 고개를 돌렸다.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하얀 손가락이 더 하얗게 변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 뭉치가 나왔다. 병원비, 처방전, 월세 고지서, 다연의 가난한 삶의 증거들이었다. 도망자가 왜 이렇게 내역이 깨끗하냐?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현의 통장 사본이었다. 장례 사흘 뒤 미확인 입금 5천만 원. 일주일 뒤 그의 아내 통장으로 2천만 원 이체. 금고에서 사라진 돈의 그림자다. 재현의 시선이 바닥을 기었다. 카펫의 문양을 따라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의 호흡이 짧아졌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통화 기록이었다. 민우가 쓰러진 날 오후 1시 35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 전화로 민우를 밖으로 유인한 기록이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듯 떨리더니 빛이 고정됐다. 서재 전체가 잠시 어둠에 잠겼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 순간 재현의 얼굴이 드러났다. 모든 색이 빠져 있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현의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나무가 손바닥에 닿았다. 말해라. 두 글자가 공기를 갈랐다. 재현의 어깨가 들썩였다.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질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평생 그림자였어요. 한 번만 앞에 서고 싶었어요. 얼굴이 두 손에 파묻혔다. 어깨가 흔들렸다. 서재의 공기가 그의 울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내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처음엔 졸리게만 하려 했어요. 회의 중에 실수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말이 끊어졌다. 전화했을 땐 이미 비틀거렸고 그때 생각했어요. 이참에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 울타리를 잃고 흩어졌다. 재현은 주저앉았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무릎을 바닥에 댔다. 커튼이 움직였다. 한도식이 나타났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빨간 점이 서늘하게 빛났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내 눈빛이 식었다. 재현을 내려다봤다. 그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평생 그림자였다고 했지만 지금 그는 그림자보다도 작았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한 문장이 서재를 가로질렀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재현의 몸이 더 움츠러들었다. 바닥이 그의 울음을 받았다. 나는 뒤로 돌아섰다. 창가로 갔다. 밤 공기가 유리를 차갑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세상이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서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한도식이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였다. 재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삼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가로등이 노란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빛이 평온해 보였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민우한테 빌어라.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재현의 흐느낌이 더 커졌다. 그 소리가 서재 전체를 채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주름 깊은 얼굴, 희끗한 머리, 차가운 눈빛. 민우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스쳤다. 재현의 울음소리가 사이렌 소리에 묻혔다. 그날 밤이 깊어갔다. 법은 닫혔지만 시간은 아직 내게 판결을 요구했다. 법정의 형광등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붙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췄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렸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윤재현에게 살인죄 및 필적 고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나무 망치가 책상을 쳤다. 탁 하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수갑이 손목에서 차가운 금속 소리를 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재현이 호송되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많이 좁아져 보였다. 며칠 전 서재에서 무너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복도가 조용했다. 기자들의 플래시도 웅성거림도 없었다. 이 사건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한 기업 내부의 조용한 비극으로 끝났다. 한도식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이사장님, 다연 씨와 약속 시간이 30분 후입니다. 그래. 차에 타면서 나는 주머니의 회중시계를 만졌다. 여전히 3시 15분에서 멈춰 있었다. 민우가 쓰러진 시간. 이제 그 시간의 진실을 알았지만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다연 씨 집 근처 공원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계실 거예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벤치에 다연이 앉아 있었다. 준호와 하린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연이 나를 보고 일어섰다.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앉아 있어도 돼.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벤치가 차가웠다. 저녁 공기가 우리 사이로 흘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미안했네. 내가 먼저 말했다. 다연이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했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다연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그 손이 여전히 거칠었다. 설거지와 청소로 상처가 난 손이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들 병원비, 생활비 다 내가 책임질게. 고맙습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작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다. 준호가 달려왔다. 기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하린이도 따라왔다. 두 아이가 내 무릎에 매달렸다. 작고 따뜻한 손들이 내 옷을 잡았다. 하린아, 준호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올려다봤다. 맑은 눈동자였다. 민우의 눈과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 언제 와요? 준호가 물었다. 그 질문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연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빠는 하늘에 계셔. 하늘이 어디예요? 하린이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가리켰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저기야. 구름 위에. 내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봤다. 잠시 조용해졌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하늘로 가요? 그래. 아주 나중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그네로 뛰어갔다. 할인이도 따라갔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다연이 말했다. 민우 오빠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주실 거라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우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 재현의 거짓말에 속아 있던 나를. 늦었지만 이제 알았네. 손에서 무언가가 닿았다. 다연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오빠가 아버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상자를 열었다. 안에 새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께 시간은 멈춰도 사랑은 흐릅니다. 민우. 내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서 멈춘 시계를 꺼냈다. 3시 15분에서 정지된 채로. 새 시계는 지금 시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고마워.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다연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공원의 가로등이 켜졌다. 노란 빛이 벤치를 비췄다. 아이들이 돌아와서 다연의 양옆에 앉았다. 이제 집에 가요. 다연이 일어섰다. 아이들이 내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보자. 아이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공원에 울렸다. 세 명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 벤치에 남았다. 새 회중시계를 들여다봤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이번엔 따뜻했다. 공원의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가로등 불빛이 잎사귀 사이로 반짝였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햇빛이 서재 창틀을 천천히 밀었다. 3주가 지났다. 먼지가 덜 쌓인 책상, 정리된 서류들, 그리고 작동하는 시계 소리. 똑딱, 똑딱. 규칙적인 리듬이 방을 채웠다. 나는 새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봤다. 오전 9시 20분. 민우가 새긴 글씨가 뒷면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시간은 멈춰도 사랑은 흐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주전자가 부엌에서 2번 짧게 울었다. 차를 끓이는 소리였다. 오늘 오후에 다연과 아이들이 올 예정이었다. 일주일에 2번씩 오게 된 지 벌써 2주째였다. 서재 한쪽에 있던 유품 상자를 책장으로 옮겼다. 더 이상 책상 위에 둘 필요가 없었다. 그 안의 것들을 꺼내 제자리에 두었다. 민우의 펜은 펜꽂이에, 메모는 앨범에, 사진은 액자에 넣어 책장 위에 놓았다. 은빛 뚜껑 머그컵은 깊숙이 치워버렸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민우가 쓰던 다른 컵을 꺼내 놓았다. 하얀 도자기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것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다연이었다. 아버님, 할인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푹 쉬어라.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준호는 괜찮은데 할인이만. 아이들한테 안부 전해줘. 통화를 끊고 나는 차를 우렸다. 민우가 좋아하던 보이차였다. 김이 올라와 공기에 섞였다. 은은한 향이 서재를 감쌌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발소리, 공이 바닥에 튀는 소리. 생기가 넘치는 소리들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들이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재단 업무, 기부 관련 문서들, 그리고 다연과 아이들을 위한 계획서, 아이들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과 달리 다영과 준호가 와 있었다. 할인이는 집에서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약 먹고 자고 있어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할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책 읽어주세요.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책을 꺼냈다. 표지에 시계가 그려져 있었다. 시간에 관한 동화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를 무릎에 앉혔다. 다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사양했지만 그녀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그냥 두었다. 옛날 옛적에 시간이 멈춘 마을이 있었어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준호가 집중해서 들었다. 가끔 질문도 했다. 할아버지, 시간이 정말 멈출 수 있어요? 멈추는 것 같을 때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흘러가지. 그럼 할아버지 시계도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회중 시계를 꺼내 보여줬다. 초침이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이제 다시 움직여. 준호가 시계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작은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살짝 건드렸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다연이 실수로 뭔가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괜찮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준호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다. 아이의 손이 흙을 만지며 웃었다. 이 꽃이 언제 클까요? 한 달쯤 지나면 예쁜 꽃이 필 거야. 할인이도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돌아갔다. 준호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다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택시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차가운 차를 다시 데웠다. 김이 약하게 올라왔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민우의 사진을 바라봤다. 액자 속에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 미소가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리웠지만 평온했다.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오후 6시 15분. 시간이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예전 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에서 멈춰 있었다.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다. 멈춘 것과 흐르는 것. 초침이 겹치는 순간 과거가 현재에 닿았다. 전화가 울렸다. 다연이었다. 아버님, 집에 잘 도착했어요. 할인이도 열이 많이 내렸어요. 다행이네.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 네, 그럴게요.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고맙긴. 준호가 꽃 심은 거 잘 돌봐줘야겠어. 네, 매일 물 줄게요. 통화를 끊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선선하고 부드러웠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계를 귀에 대고 들어봤다. 또박또박 뛰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심장박동 같았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서재 불을 낮췄다. 은은한 조명이 책들을 비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했다. 바람이 커튼을 한 번 더 밀었다. 차 우린 김이 얇게 흘러 창으로 나갔다. 빛이 천천히 벽을 따라 움직였다.